안녕하세요. 역사의 불을 지필 에탄올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삶을 정말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생활 방식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떤 과도기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한반도 안에서 통일의 물꼬가 튀는 순간부터 통일까지도 지금처럼 어떤 과도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과도기를 겪었던 시기를 다루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흥선대원군 역사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흥선대원군 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냐고요?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연도가 1863년입니다. 자, 이 연도를 기점으로 우리 잠깐 세계로 좀 눈을 돌려봅시다. 이때 서구, 특히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산업들이 생겨나고 또 대량 생산을 하면서 공급이 활발해졌던 거죠. 그런데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좀 너무 적어서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마침 이동수단도 발달을 했겠다. 서구는 자신들의 공급량을 채워줄 수요 시장을 찾으러 전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시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서구 나라들 중에서 영국은 청으로, 미국, 일본으로 가서 강제로 개항을 시키고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과 일본의 서구의 기술이나 발전된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는데요. 청과 일본은 이걸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기술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청과 일본은 서구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교역을 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청과 일본은 서구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근대화를 지향하기 시작한 거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는 바로 전 세계가 근대화를 이루었거나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흐름에 맞게 조선도 근대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은 동북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가장 늦게 근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이 운용우 사건을 일으켜서 조일수호조교, 우리한테는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조일수호조교를 맺은 게 1876년이었는데 그 이후에야 조선이 근대화를 정책으로 펼치기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187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1863년부터 1876년 조일수호조교까지 대략 1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기 청이나 일본은 이미 어느 정도 근대화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조선은 이 13년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던 걸까요? 13년을 쪼개서 보면은 10년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고 3년은 고종이 집권하던 시기인데요. 흥선대원군 시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 오랑캐들과 절대 화친을 하지 않겠다는 척화를 주장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사실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 와서 개항하자고 하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구는 조선인이 꼭 맞서야 할 오랑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866년 병인년에 천주교인들과 프랑스 성교사를 박해하고 사형시킨 그 병인박해 사건으로 프랑스가 조선에 왔을 때, 또 1866년 제너럴 셔먼 사건으로 1871년 미국이 평양에 침략을 했을 때, 또 1868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묘를 도굴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조선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던 거죠. 가뜩이나 성리학 사상, 그 유교 문화를 지녔던 조선인데 서구 열강의 행태는 조선의 예법에 어긋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척화의 의지를 불태우고자 했습니다. 개화를 주장하는 소수의 신하들을 제외하고서는 조정이 하나가 되도록 했죠. 그리고 백성들 역시 척화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도정치 시기 혼란스러웠던 나라 정세를 잡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조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사상 등으로는 척화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척화 정책은 오히려 근대화를 늦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밖의 세상은 이미 근대화를 이루면서 신문물을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서양 오랑캐와 아무리 싸워도 결국 나중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선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채 나중에는 근대화 또 서양화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이 되고 그제서야 근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마저도 어떤 개화 방식을 따라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서 나중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구실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전에 정권을 잡은 어떤 세도 정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실학자들이 청에 가서 청의 문물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선의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기는 근대화를 향해 꿈틀거리던 때였다라는 거죠.
근대화를 이루어서 기술과 문화가 발전된 어떤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것인지, 혹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해서 뒤처진 나라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놓여있던 때였습니다. 근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도기를 겪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도기 때 흥선대원군이 변화하는 세상, 또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게 움직였더라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흥선대원군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몇 분들이 반공이나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반공 이념을 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대에 맞지 않는 반공을 주장하는 것은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만의 세력을 집결시켜서 세대를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현대와 미래에 걸맞는 관점과 체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집콕하는 요즘, 통일과 또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각자 모두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